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제 딸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39의 미혼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곧 20살이에요. 사실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제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저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정비소를 하시고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정비소 격리 업무를 보셨어요. 지금이야 맞벌이 부부도 많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많아서 아이들만 집에 두는 일이 잘 없지만 제가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여섯 살만 되어도 아이들끼리 집을 보는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죠. 오빠와 저도 어릴 적부터 저희끼리 집을 보는 일이 잦았어요. 오빠와 저는 3살 차이로 오빠는 올해 42살이고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오빠가 철이 들어서 가족을 보살피는 가장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는 틈을 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고 온종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더군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어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혼자 지내기 시작했을 때 오빠는 고향에서 저와 중학교 동창인 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3살에 아이를 낳았으니 좀 이르긴 했어도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오빠의 책임감이죠. 사실 저는 이때 가족과 떨어져 살았으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공부하러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제가 괜한 걱정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집안일에 대해선 잘 얘기 안 해주셨고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어 집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거기엔 중학교 동창이 살짝 불러온 배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도 없고 또 어울리는 친구들도 전혀 다른 부류여서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친구였어요. 제 친구들은 정말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그 친구는 소위 노는 아이들과 어울렸었어요. 어정쩡하게 인사를 나누고 오빠와 결혼할 예정이며 현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워낙 예뻐서 저희 학교는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인이었습니다. 새언니 이름을 미연이라고 할게요. 혹시나 제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본명을 말하진 못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오랜만에 본 미연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이 아니야?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혹시 나 기억나니?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새언니, 아니 미연이를 집에서 보게 되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미연이는 이미 저를 알고 있더군요. 중학교 때에도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몰랐는데 저희 오빠도 인근에서 꽤 유명해서 미연이와 친구들은 저를 보며 누구누구 동생이래 라고 수군거렸다더군요. 그렇게 미연이와 저는 부모님과 오빠가 퇴근하여 집으로 오기까지 꽤 서먹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이는 생각보다 엄청 착하고 순하더라고요. 사실 노는 애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오빠와 미연이는 오빠가 말년 휴가를 나온 작년 가을에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아직 제대로 된 직장도 없던 오빠를 부모님이 정비소 일을 가르치시겠다고 데리고 일을 다니시고 미연이는 집에서 쫓겨나 듯하여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활짝 웃는 미연이는 역시 소문난 미인인 만큼 눈부시게 예쁘더군요. 그렇게 여름방학 동안 새로운 가족과 함께 5식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와 학교 때문에 자주 못 보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서 보낸 시간이 그리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지내면서도 속사정은 전혀 모르는, 사실은 남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흘러 학기가 시작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한동안은 공부가 바빠서 집에 전혀 내려가지 못했네요. 부모님께서 가끔씩 저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오시는 것 말고는 오빠와 미연이 그리고 새로 태어날 조카와는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2년 뒤 3학년 여름방학이 되어 진로 문제로 좀 지친 상태였어요. 다음 학기 휴학을 하고 배낭여행을 다녀올까 어쩔까 고민하는 와중에 잠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미연이나 태어날 조카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동물은 아주 좋아하는 반면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조카가 태어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다 고향집에서 이제 21개월 된 조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꾹 넘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운 줄 처음 알았네요. 저는 다시 시내로 나가서 미연이와 아가를 위해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연이의 선물을 본 엄마의 표정이 무척 안 좋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걔네 집 나갔다. 너네 오빠랑 매일을 지지고 볶더니 애만 덜렁 두고 둘 다 나갔지 뭐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럼 애는 누가 보는 거야? 엄마가 봐주는 거야? 오빠는 요새 뭐 하는데? 아빠 가게에서 일 배우고 있는 건 맞아? 엄마는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공부나 하라며 그냥 신경 끄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도 다 큰 성인인데 몇 번 싸운다고 애를 버려두고 둘이 집을 나가다니요. 저는 그 여름 내내 이런저런 고민은 싹 집어치우고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네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평생 바깥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서 아기만 돌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셨나 봐요. 제가 조카를 보기 시작하니 엄마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지더군요. 그리고 저도 아이와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좋았기도 했어요. 철이 들어서 아이들이 예뻐진 건지 아니면 제 피부치라 그리도 정을 준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봄이 오기까지 쭉 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어 얼른 졸업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돌아가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집으로 전화를 해 조카와 통화하고 또 시간이 날 때면 고향에 내려가 조카를 돌봤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고 저는 졸업을 하여 고향으로 내려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오빠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미연이와 완전히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더군요. 저는 친구들을 통해 미연이의 소식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얼마 뒤 알게 된 것은 미연이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 갔다더군요. 거기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싶다고. 저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미연이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찾으면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연이의 마음을 알고 싶더군요. 하지만 미연이는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 뒤 미연이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호주에서 농장 일을 하고 있다던 미연이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행복하다더군요. 한참을 가족 얘기를 제외한 다른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미연이가 조카 이야기를 하더군요. 선영아, 나 언제 다시 한국으로 갈지 모르겠어. 여기서 다시 공부도 시작할 거야. 여기서 광활한 자연을 보고 있으면 한국에서 아등바등 살던 게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언젠가 딸애를 이곳에 데려와서 함께 지내는 거야. 그때까지 모진 엄마로 기억에 남는다 해도 지유를 위한 일이니까 언젠가 자라면 날 이해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도 많이 미안하지만 날 이해해줬으면 해. 미연이는 저희 집에서 오빠랑 부모님과 지내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더군요. 오빠와 미연이는 제가 처음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갔을 때에도 이미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미연이는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맞춰가자 다짐을 했대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고 오빠가 바람을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정비소 일을 배우던 오빠는 근처 사무실 직원과 눈이 맞았고 부모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더군요. 사실 제 가족 이야기인데도 편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미연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라면서 보아온 일들이 있으니 그게 사실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이미 말했듯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로 저희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딱히 부모님을 속일 필요도 없이 간섭을 피해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고요. 학교에서 좀 자신보다 약하다 싶은 친구에게는 비싼 물건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빼앗는 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학교에선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죄송하다며 돈으로 그 일을 무마했었죠.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부모로서 당연히 혼을 내야 하지만 그저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러니 오빠는 자신이 일을 쳐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그냥 넘어간다는 걸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거죠. 저는 그런 부모님과 오빠를 보며 자라서 오히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치를 떨었고요. 미연이의 말로는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과 오빠는 아이가 밤늦게 우는 것만으로도 미연이에게 심하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일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다면서요.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바깥 일이 어떤 건지 네가 뭘 알겠냐는 소리도 하면서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 미연이는 아이를 돌보느라 또 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는 오빠에게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뒤 미연이는 아이를 데리고 정비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평일이고 그날따라 바쁘지 않았는지 정비소가 텅 비어 있었다더군요. 한여름이라 아이가 더위 먹을까 걱정이 되어 사무실에서 기다리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미연이는 오빠가 다른 여자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를 안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 미연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달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이 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부모님과 오빠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미연이는 그걸 인식도 못할 만큼 충격에 빠져 있었고 오빠에게 둘이서 얘기 좀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 또 미연이에게 잔소리를 하셨다더군요. 너는 정말 못 배워먹어도 정도가 있지. 남자한테 환장해서 애가 울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거니? 애 우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라. 사실 평소에 엄마가 하시던 말씀과 별다를 건 없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대요. 뻔히 같이 일하는 곳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는데도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게 너무 서러웠다더군요. 그래서 미연이가 어머님 잘난 아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이러시는 거예요? 하긴 모르실 리가 없겠죠. 사무실에서 그딴 짓이나 하고 있는데도 어머님 자식한테 한마디 할 용기는 없으신 거예요? 라고 말대꾸를 했답니다. 미연이가 대드는 소리에 아버지는 집구석이 편할 날이 없다고 소리치시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오빠는 그날 처음 미연이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꼴을 보면서도 말리는 신용도 안 하셨다더군요. 결국 미연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오빠와 부모님이 제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더군요. 저는 미연이에게 잘 헤어졌다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남겨진 딸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우리 딸 이제 많이 컸겠네. 5살이지? 어린이집은 다니고 있어?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고? 가리는 음식은 없이 잘 먹고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보고 싶다 우리 딸.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미연이에게 조카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미연이와 저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조카 소식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미연이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 때까지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제 일이 바빠 이것저것 많은 것에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매일 밤 퇴근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조카를 보살폈죠. 공부도 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소꿉놀이도 하면서요. 그렇게 조카를 돌보다가 조카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 또래 아이들과 달리 조카는 몇 개의 단어로만 대화가 가능했어요. 사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라도 여러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특히나 누군가 꾸준히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라더군요. 하지만 자라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 금방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정작 걱정해야 하는 건 따로 있었죠.
조카는 소꿉놀이를 할 때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군요. 엄마 놀이를 하자더니 아빠 인형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걸 시작으로 아이 인형만 집안에 가둬두고 엄마 인형과 아빠 인형이 외출을 하고 아이 인형 하나만 가지고 놀더군요. 저는 조카가 노는 모습만 지켜봤고요. 아직 말이 서투른 아이라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 저러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게 매일 밤 반복되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마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낮에 애만 두고 외출하시는 거예요? 정말 설마 하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랄 땐 그런 게 전혀 이상할 게 없었으니 혹여나 엄마가 그 시절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돌보는 건 아닌지.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네요. 엄마는 아이를 두고 외출한다더군요.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너도 네 오빠도 다 그렇게 컸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나 모르겠네. 네가 키울 거 아니면 내가 하는 방식에 토달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잘 키운 거야? 라고 말하니 엄마는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저는 가족들에게 조카를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있는데 애한테 무슨 일 생길까 너무 무섭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들 반응이 전부 떨떠름하더군요. 저는 가족들 전부가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관한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턴 내가 돌볼 테니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로 저는 바로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고 조카의 유치원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동네에는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 그리고 일반 유치원이 있었어요. 사실 여태 조카를 예뻐하긴 했어도 정말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지더군요. 일단 아이의 등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따라 등본을 떼기 위해 오빠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오빠는 일하는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일하는 아빠의 정비소로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이제 엄마를 대신해 사무를 보더군요. 어린 조카가 제 아빠를 보자 반가운지 삼촌! 하면서 뛰어가더군요. 세상에 제 아빠를 보고 삼촌이라니요. 오빠에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마디 하려는데 어떤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더군요.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사무실에 놀러온 사람 같았는데 미연이가 말했던 그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조카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아는 척을 하였습니다. 지유 왔어? 삼촌이랑 숙모랑 같이 놀러 갈까요? 여자는 조카에게 친근하게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말 속에서도 오빠는 아빠가 아닌 삼촌이더군요.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해서 오빠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조카를 안고 있는 여자와 제 눈치를 보며 저를 소개하더군요. 인사해, 내 동생이야. 그 여자는 오빠의 말을 이어 안녕하세요. 지우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엄마를 닮았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오빠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인지 말하려고 오빠를 다그쳤습니다. 제 말에 오빠는 좀 조용히 말하라며 사무실까지 다 들리겠다고 눈치만 보더군요. 오빠의 얘기는 사실 놀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미연이에게 들었던 얘기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미연이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가 미연이가 아니라 동생인 저라고 했다더군요. 그 순간 오빠라는 사람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욱하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지우 엄마라고 했다고? 참 잘하는 꼴이다. 오빠가 어떻게 살든 마음대로 해. 나중에 저 여자가 나 찾아와서 난리칠 일만 만들지 마. 뒤치다거리는 지우 하나로 충분하니까. 라고 말을 뱉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지우가 듣지 못했을 게 뻔한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유치원 등록을 하려니 등본을 떼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또다시 말을 돌리더라고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주겠다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출생신고를 오빠에게 맡겼다던 미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설마 지우 출생신고도 안 한 거 아니지? 지우 지금 누구 호적에 올려둔 거야? 미연이야 아니면 오빠야? 제 말에 오빠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더군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고 5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그동안 그럼 지우 병원은 어떻게 데려간 거야? 설마 병원도 한 번 안 간 거야? 예방주사 맞아야 하는 것만으로도 몇 개인 줄 알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오빠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던 그건 상관하기도 싫어. 그런데 지 자식이라고 달랑 하나 있는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몰랐으면 지우 학교도 완보낼 생각이었어? 엄마 아빠는 오빠 이러는 거 아셔? 알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냐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빠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저를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더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마침 점심을 드시고 들어오시던 부모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죠.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그 여자도요. 성진씨, 이게 무슨 말이야? 지우, 성진씨예요? 여자는 붙잡는 오빠를 뿌리치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와 제 조카만 남았네요. 저는 제 눈앞에 남은 이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죄책감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우리 가족한테 지우는 어떤 존재예요? 짐처럼 느낀 거예요? 아니, 짐처럼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 애초에 고아원에 맡기지 그랬어요. 그랬다면 최소한 아프면 병원이라도 제때 가고 유치원이면 학교도 갈 수 있었겠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아서 굶고 있을 일도 없었을 테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네요. 제 말에는 힘이 전부 빠져 있었어요. 이젠 지치더군요. 제 말에 그 악마들은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우 병원 갈 일 있으면 네 친척 조카 이름으로 빠짐없이 데리고 갔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호적에 안 올린 건 사실이지만 어디 근본도 없이 클까봐 미연이가 데려가려던 것도 못하게 막았고 고아원에 맡기는 일은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리고 호적이야 아이 학교 가기 전에 올리려고 했었어. 단지 너네 오빠도 새삼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좀 미뤘던 것 뿐이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그래요? 오빠 새삼 살아야 하니 이제 지우 제가 키울게요. 제 밑으로 호적 올릴 거고 저 지우랑 같이 나갈 거예요. 앞으로는 지우도 저도 다시는 못 볼 테니 그렇게 아시고 세 분은 다 잊고 새삼 사세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우를 데리고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제 조카, 제 딸을 호적에 올렸네요. 한동안은 가족에게서도 미연이에게서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렇게 지우와 저 둘만 지냈어요. 직장 다니느라 낮에는 유치원에 학원에 여기저기 보내고 저녁이 되고 주말이 되면 아이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많은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무서워서 운전은 죽어도 못하겠다던 제가 아이와 함께 다니기 위해 면허도 따고 차도 샀어요. 그러다 몇 개월 지나니 미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에서 대학을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미연이는 아동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가 꼭 필요하던 시기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걸렸고 아동심리에 자연히 마음이 갔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몇 년은 더 공부하고 자리 잡아야 하지만 꼭 지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서 데리고 가겠다고요. 저는 지우가 제 엄마와 행복하게 살 날을 기대했지만 한편으론 지우가 떠나고 나면 제가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했네요. 그럼에도 천륜을 제가 끊어서는 안 되는 거니 항상 지우를 보낼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동안 미연이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지우 양육비로 보내오기도 했고 2년에 한 번쯤은 한국으로 찾아와서 지우를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지우가 중학생이 되기 전 마지막 겨울방학에 미연이가 저희 둘을 호주로 초대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일만 하느라 지쳐있었고 어쩌면 아이와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단번에 승낙하고 호주에 갔네요. 지우는 자라면서 어릴 적 다른 또래보다 느리던 걸 보상이라도 하듯이 아주 의젓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무척 잘했고요.
호주에 가기 전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더니 몇 년을 호주에서 살았던 제 엄마보다 호주 역사며 관광지에 대해 더 잘 알더라고요. 저와 미연이는 지우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비처럼 지나갔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밤 지우는 잠들고 미연이와 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연이는 저에게 선영아, 나 너한테 너무 염치 없는 말인 거 아는데 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미연이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연이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대로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미연아, 네가 지우 엄마야. 당연히 아이는 엄마랑 살아야지. 물론 나도 지우가 떠나고 나면 정말 힘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영 못 보고 살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남편 데리고 놀러 올 테니 그동안에 너랑 지우는 우리 가족 다 재워줄 큰 집으로 이사해둬. 라고 이야기했죠.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으면서 웃으며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미현이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우의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는 이미 자랄 때부터 엄마와 자주 보는 건 아니더라도 관계를 돈독히 맺어왔고 또 제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좀 설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에 좀 섭섭하긴 했지만 제 욕심만 부릴 순 없는 거겠죠. 그렇게 아이는 새로운 곳으로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남겨두고 간 편지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네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전 한 번도 고모를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낳아준 엄마도 엄마지만 여태껏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준 고모도 저한텐 엄마예요. 호주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고모랑 엄마 다 모시고 살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지우가 떠난 지 5년 남짓 되었네요. 올해 지우는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요.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의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태어나서 처음 번 돈으로 저에게 호주행 비행기표를 보냈네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제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기른 우리 딸아이가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이렇게 자랑해봅니다. 코로나로 당장 떠나진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다시 만날 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 한참 뒤 다시 가족과도 연락하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실망이 너무 커서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빠도 그때 일을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많이 바뀐 모습을 보이시지만 아직은 제 마음이 쉽지가 않네요. 언젠가 괜찮아지겠죠.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애엄마입니다. 저는 시집을 와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좀 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봐야 한다는 사건들이었죠.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쉽게 단정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쉽게 관계를 결정짓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 일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남 1녀의 막내 아들과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총각 때부터 나는 어머니와 교류도 많지 않고 나도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 어머니도 딱히 나한테 바라시는 게 없고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자취를 하고 나와 살며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 때나 얼굴 뵙는다고요. 그러니 결혼해도 기본 도리만 하고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름 시어머니와 사이좋은 며느리에 대해 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데이트하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엄마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무심한 아들 대신 내가 시어머니를 살갑게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었네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생각하면서부터 빨리 시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남편을 조르고 졸랐어요. 어서 시부모님과 친해져서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과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시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고 어머님은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갔는데 잡채에 갈비찜에 시간도 정성도 많이 드는 음식들로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밥 다 먹고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니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과일 깎아주시며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참 이쁘다 이쁘다 해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죠. 결혼하면 시부모님들은 참 잘해주시겠구나 생각했고 그것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의 첫인상이 정말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귀찮고 부담스럽다는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명절 때만 며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부모님도 남편이 오는 걸 귀찮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빠는 그럴지 몰라도 시부모님이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궁금하시겠냐고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귀찮아하면서도 내심 제가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자기 부모님 찾아뵙고 애교 부리는 아내가 싫을 리가 없죠. 그렇게 가끔 찾아뵈며 제가 사간 고기나 과일 같은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나서 샀다고 화장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드리며 저는 점점 더 예쁨을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어디서 이런 예쁜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냐고 어와둥둥 해주셨어요. 남들은 시댁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저한테 잘해주시고 일도 안 시키시는 시부모님이 불편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 후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고부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에도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부모님께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시댁이 잘하는 며느리를 드릴 수 있어서 본인들은 정말 행운인 것 같다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감동하셔서 남편 칭찬을 하고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복받았다는 시댁 잘 만난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다 싸운다는 결혼 준비 때도 남편의 의견에 최대한 맞춰줘야지 하고 싸우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물론 남편의 까다롭지 않고 무심한 성격도 원만한 결혼 준비에 한몫했고요.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귀국한 날 저는 남편에게 얼른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자고 쫄랐어요. 남편은 귀찮다고 쉬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곳저곳에서 신혼여행 갔다가 시댁을 안 들렀더니 시부모님이 서운해하신다라는 글을 보기도 했고 제가 먼저 찾아뵈어 선물도 드리고 말상대도 해드리고 싶어서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끌고 시댁에 갔는데 충격적으로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물론 결혼 전에는 제가 손님이니까 잘해주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오고 딸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아이도 빨리 가져서 손주도 보고 싶다 하시며 밥부터 해보라고 하시는데 결혼 전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이 자주 찾아뵙는 걸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곧바로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앉으니 국은 짜고 반찬은 싱겁다고 가르쳐야 할 게 산더미라고 하시며 절 타박하셨어요. 물론 제가 살림에 서투른 건 사실이지만 결혼 전과는 말투부터 너무 날카롭게 변하셔서 내심 서운했습니다. 여자친구일 때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되어서 아쉬운 게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우리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하고 밥만 먹고 설거지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2, 3일에 한 번씩은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친정엄마께도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데 너무 과한가 싶기도 했지만 제가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으니 더 노력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안부 전화가 너무 뜸하다고 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많고 야근이 잦아서 매일 연락드리기가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잠깐 짬내서 전화하는 게 뭐가 힘드니? 내가 한두 시간씩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리 말을 서운하게 할 수 있니? 라며 한탄하시더라고요. 절대 서운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매일 연락하는 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하셨고
저는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애는 언제 갖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와 남편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저도 속상하고 시어머니도 눈치를 많이 주셨어요. 집안에 여럿이 모이면 며느리가 애가 안 들어선다고 한숨을 쉬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한탄하셨고요. 제 탓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괜히 죄책감이 들더군요. 저도 남편도 하루빨리 예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며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둘 다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이상이 없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니 이유를 몰라서 더욱더 애가 타더라고요. 그 후 저는 흔히들 말하는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면 바로 짐 풀 시간도 없이 앞치마부터 두르게 하고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친척들이 많이 모인다며 서둘러 음식 준비를 시키셨죠. 한참 재료를 가다듬고 전을 부치고 하다 보면 남편은 옆에서 전 하나씩 집어먹으며 제 옆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부산스럽다며 남편을 부엌에서 내쫓으셨고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남편은 부엌 일을 안 해봐서 괜히 성가시기만 하니 여자들끼리 후딱 해치우자고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요리에 정말 재능이 없는 건 사실이라 저도 알겠다고 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괜히 조금 섭섭했습니다. 물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지내오셨으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드릴 때마다 매번 아이 이야기로 들들 볶으셨기 때문에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께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서운한 마음으로 아직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곤 끊으시는데 좀 씁쓸했습니다. 재촉하신 만큼 더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성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예뻐해 주실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몇 주 뒤 아이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기간이 되었고 뱃속의 아이는 딸아이였습니다. 저나 남편은 아들보다 딸을 더 바랬어서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를 닮은 예쁜 딸아이와 놀러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저는 친정어머니보다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해 아이의 성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뱃속애가 딸이라고?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다. 둘째는 꼭 아들 낳아라. 이 말을 듣는데 가슴에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괜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예쁨 받기 위해 노력한 게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시다고 해도 어떻게 딸은 집안일만 시키는 기계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시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줄여 나갔던 것 같네요.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전과 조금도 태도가 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평소대로 시부모님께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런데도 점점 배가 부르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계속하되 찾아뵙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임신을 해보셨으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저에게 전화해서는 너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소리를 치셨어요. 시아버지도 언짢은 기분을 내비치셨고요. 그때 너무 서러워서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10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더욱 밉보인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인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셔서 괴롭히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제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고부관계는 우리 시댁에서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매일 연락하고 매일 찾아뵙고 해도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 트집 잡으셨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8개월쯤 배가 부른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뵙고 있었죠. 배가 부른 산모여도 명절 일엔 예외는 없더라고요. 앉고 일어서기도 힘든데 열심히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옆에서 저 심심하지 말라고 말상대 해주는데 본인의 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한 표정이 정말 꼴보기가 싫었네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배가 많이 불렀으니까 이번 명절은 남편에게 일을 대신 시킨다거나 하시며 저를 좀 쉬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고 저는 완전히 시댁에 기대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말했던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그러면 노발대발 화를 내시고 관계가 나빠지겠죠.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면 안 됐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성격상 싫은 소리를 못하기도 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차마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만사까지 시부모님 댁을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게 지내다 10개월이 지나고 출산 날짜가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 전부터 출산하면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 하는 글들,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섭기도 했고 어머니들이 존경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아프고 힘들 거다 속으로 되뇌이며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출산의 고통이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애를 쉽게 낳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금은 기대했는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촉진제를 쓰니 출혈이 멈추지 않자 의사들이 난리도 아니고 너무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4시간 진통을 겪었는데 아이가 탯줄에 포박되고 골반에 끼었고 겉골반이랑 속골반 크기가 달라서 난리였다고 해요. 결국 제왕절개를 했는데 이틀 동안은 눈을 못 뜰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 한두 개씩 겪는다는 난산 이야기들을 겹겹이 겪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3일째 되던 날 시부모님께서 오셨는데 전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뭐 하고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시는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아이처럼 눈물 콧물 범벅이 되셔서 꺽꺽거리시며 바닥에 발매트를 깔고 계셨던 거예요. 저 혹시나 힘들게 걸어다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아버님은 뭐 하시는 거냐 물으니 병실 바닥과 물품을 물수건으로 닦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막 낳았으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 하시면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서럽게 우시느라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겨우 진정시켜드리고 좋은 날에 왜 우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병원 오는 내내 눈물이 계속 나더라. 내가 평소에 너 시집살이 시켜서 나 벌 받으라고 널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 하며 다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감동하여 엉엉 울었네요. 우는 내내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렇게 눈물바람을 흘리다 점점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손목 발목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바로 끙끙대며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우니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깜짝 놀라 남편은 서둘러 간호사를 부르러 갔고 시어머니는 우시며 제 팔목을 열심히 주무르셨어요. 시아버님도 허둥지둥 제 발목을 주무르셨고요. 너무 아파서 우는 와중에도 시부모님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다 조리원으로 가 편하게 몸조리를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힘들게 낳아서 낳을 때는 조금 밉기도 했는데 아이가 밥 잘 먹고 자는 모습, 웃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는 모습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도 저도 잘못되지 않고 무사히 출산한 게 참 축복받은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시어머니에겐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도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괜찮아졌다 싶었을 때 남편을 졸라 얼른 시댁부터 먼저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니 시부모님 두 분 다 더 쉬지 뭐하러 번거롭게 왔냐며 절 나무라셨어요. 저는 시부모님도 얼른 뵙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 서둘러 왔다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쩔쩔매시며 제게 들어와서 편히 쉬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 밥 시간이라 제가 음식을 준비하려 일어서려고 하니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넌 나랑 놀기나 하자며 저를 끌어당겨 앉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애를 보라고 시키시고는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셨고요. 또 음식을 먹는 동안 저 밥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밥도 먹여주시는데 두 분 태도가 너무 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시부모님이 바뀌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는지 몰라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시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엉뚱하고 예의 없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손주를 보려다 너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 다시는 너를 못 보는 줄 알았어. 우리가 너 처녀 때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되니까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제가 아니라고 다독여드리고 저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힘들었으니 다음엔 더 잘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기함하셨습니다. 아이고 됐다. 니들 원하는 대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라. 둘째 낳다가 너 죽겠다. 나는 손주 10명이 생겨도 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뿐인 며느리 절대 못 잃는다. 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네요. 그래서 저도 울면서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 타박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최대한 잘해드리려 노력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더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싶고 너무 슬펐어요. 제가 철없이 울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저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네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적 없다. 다른 어떤 처녀보다 네가 제일 예쁘고 착하고 마음씨도 고와. 그런데 며느리가 되니까 평생 옆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구나. 우리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연락도 안 해도 되고 자주 안 와도 된다. 우리는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서로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고 시어머니는 고맙지만 표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옆에서 남편은 눈치를 보고 있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시아버지도 사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해준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저희 넷은 그렇게 울고 토닥거리고 해주다가 시댁에서 저녁도 맛있게 먹고 한숨 푹 잔 뒤 다음날 왔습니다. 집에 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몸에 좋은 보양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저 출산하고 바로 구해놨는데 찾아가기도 연락하기도 미안해서 못 줬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또 한 번 시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했네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시고 10번 전화하면 3통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할 테니 꼭 받아달라고 서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 후로는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마음을 확인한 뒤 저는 다시 두 분께 잘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전에는 이러던 제가 멍청한 것 같고 자괴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애를 낳고 회사를 관뒀기 때문에 평일에 자주 친정이나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뭐하러 왔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얼굴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자주 찾아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휴대폰 게임도 하고 어머님이랑 쇼핑도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시댁이니 어려워서 거리감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했죠.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휴대폰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시아버지께 게임을 깔아드리고 알려드리는 것도, 시아버지께 아이를 맡기고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서 옷 구경을 하는 것도 출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른이고 공경해야 할 분들이라는 마음에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진짜 친정어머니처럼 시어머니께 남편 흉도 봅니다. 남편이 이래저래 해서 서운하게 했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대신 혼내주마 하며 제 편을 들어주십니다.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너도 잘못했다며 절 타박하시는데 이게 다른 부분이겠네요. 무슨 일을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에는 시댁에 놀러가서 시댁 친척들이랑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셨을 때 시고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엄마가 니들 결혼하고부터 나한테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자기들 건강도 챙기고 심심하지 않게 매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온다며 이런 며느리 어디에도 없다고 맨날 입이 마르게 칭찬했어. 정작 본인은 표현하기 부끄러운 모양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고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느꼈던 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시부모님은 시집살이가 당연했던 시대에 태어나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겪으신 그대로 제가 좋아도 표현하지 못하셨죠. 친척들이 다 돌아가시고 설거지하는 시어머니 옆에 다가가 저도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됐다고 본인이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랜만에 설거지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시어머니를 거실로 밀어냈죠. 시어머니는 옆에 잠시 서 계시더니 정말 고맙다고 제 엉덩이를 토닥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먹은 것 제가 설거지하는 건데 뭐가 고맙냐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뿐 아니라 자기들한테 와줘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어머니 쪽을 보지 못하고 별 말씀은 다 하신다고 어서 거실로 가서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저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시아버지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편하게 통화하고 쇼핑도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새엄마 생겼냐며 질투를 하실 정도였죠. 가끔 아들 손주도 보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냐. 저희도 애 하나 더 있으면 첫째도 재밌게 클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십니다. 손주보다 너 잃을 게 겁난다. 그렇게 아프게 낳았으면서 또 낳고 싶냐며 저에게 겁을 주세요. 제가 끈질기게 그래도 손자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욕심이 왜 없겠냐고, 그래도 네가 잘못되면 본인을 정말 원망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저는 둘째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지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남편과 상의했는데 아이의 성별이 남자라고 밝혀졌을 때 저는 빨리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손주를 바라셨는데 말씀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시부모님 댁에 찾아가 사실 제가 임신을 했고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시어머님이 바로 우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 기쁘지 않으시냐 여쭤보니 너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이제 시부모님의 진짜 자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거라며 시부모님을 다독여드렸죠. 시부모님은 가진 아이 지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 잘못될까봐 너무 겁난다. 꼭 낳아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 분 손을 꼭 잡아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전에 너무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겁나기는 했지만 제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서 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임신 중인 때는 시부모님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챙겨주십니다. 주변에서는 아들이라 그런 건 아니냐고 하지만
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아요. 지금 임신한 아들 잘 낳아서 내 식구 오순도순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친정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을 제가 알지 못했다면 평생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아내와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1명, 딸 1명을 자녀를 두고 있어요. 아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 한성이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죠.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연봉이 나쁘지 않아서 저 혼자 벌어도 충분했죠. 그래서 아내는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저희 집 형편이 나름 괜찮았어요. 살고 있던 아파트 이외에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고 아내와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두 외제차였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잠시 자만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직장인이 아니라 번듯한 사장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심하게 반대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도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사업에는 재능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는데 아내가 당신이랑 10년 넘게 살아온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 당신은 사업 체질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회사 열심히 다녀. 라고 했죠.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오기가 생긴 저는 어떻게든 아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혹시 사연을 듣는 분 중에 남성분들이 있다면 제발 아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아내 말이 곧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저는 아내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서 말이에요. 아내는 제가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는 저에게 가끔씩 도시락도 싸줬죠. 그런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수록 제가 시작한 사업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친구랑 같이 의류 관련 사업을 했는데 초반부터 아주 잘 됐어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직원이 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날 만큼 잘 됐죠.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어요. 아내는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가 있냐면서 마구 화를 냈죠. 그런 아내에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 나를 좀 믿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설득했더니 아내가 믿어주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동업한 친구는 어떻게든 사태를 진정시키고 수습하려고 애를 썼지만 전부 소용없었죠. 결국 사업은 시작한 지 5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과 외제차는 모두 팔았고요. 사업에 실패한 후 좌절감으로 인해 밥 먹듯이 술을 마셨어요. 동업했던 친구가 저에게 너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다가는 죽어! 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저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을 끼고 살았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잘못을 빌었지만 아내는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친정에 찾아가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에게 우리 별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거야 라는 생각만 했어요. 정말이지 그런 바보 멍청이는 없을 겁니다. 이미 빚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죠. 두 번째 사업을 할 때도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보나마나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고깃집이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요리도 할 줄 몰랐던 제가 고깃집 사장님을 했습니다. 같이 동업한 친구만 믿고서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조목구구식으로 사업을 했으니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고깃집도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고깃집이 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다시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서 설득하느라 죽는 줄 알았죠. 오랜 설득 끝에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이혼을 막았지만 여전히 벌거는 계속되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저는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였고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막노동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하다가 죽을 뻔했던 일들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그러던 중 친구 한성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말 저녁 때 만나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성희가 저에게 너 운전기사 안 해볼래?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라고 되물었더니 자기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나한테 일을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 없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네가 생각나더라고. 너 운전 잘하잖아. 그래서 친구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했거든.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볼래? 라고 했죠. 친구에게 어떤 집에 운전기사로 들어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세히 말해주더라고요. 60억짜리 저택에 60대 중반인 부부가 단둘이 사는데 남자가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답니다. 서울에 집도 몇 채 있고 건물도 있대요. 부부가 번갈아가며 차를 이용하는데 기껏해야 골프장 아니면 사우나, 마사지샵이라서 운전하기가 수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웬 떡이지 싶어서 당장 하겠다고 했고 한성이는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친구가 전화해서 면접을 봐야 한다며 내일 시간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가능하다고 했더니 면접 시간이랑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다음 날에 회사 다닐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애매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저에게 주소를 전해들은 택시 운전기사가 사장님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사장님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엄청난 동네인가? 라는 생각에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졌죠. 요금을 계산하고 택시에서 내렸을 때 저도 모르게 입이 쩍 하고 벌어졌어요. 60억이 워낙 큰 돈이라 감도 오지 않았는데 저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옷 메모실을 가다듬은 뒤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1분 후에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면접 보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준 사람이 당연히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허리 숙여서 인사했는데 여자가 거실에 앉아 계세요. 사모님 모시고 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서 마치 침대처럼 커다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주방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저에게 차를 주더군요. 여자는 어떤 방으로 들어가서 5분 후에 사모님과 함께 거실로 나왔어요. 사모님은 한눈에 봐도 귀티가 자르르 흐르는 사람이었죠. 제가 벌떡 일어나서 허리 숙여 인사했더니 웃으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았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강 기사에게 얘기 들었는데 얼굴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고 대답했더니 저에게 근데 사업이 망했구나? 라고 하더군요. 제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남편도 사업 안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했죠. 그 후에 사모님은 제 가족관계와 결혼 여부에 관해 물었고 저는 최대한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일부터 출근 가능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가능하다고 했더니 내일 남편이 오전에 골프장에 가야 한다면서 아침 9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바로 월급이요. 제가 고민하다가 월급에 관해 물어보니까 강 기사가 말 안 해줬어요? 라고 하면서 한 달 월급을 말해줬는데 듣고 기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대기업 월급이랑 비슷했거든요. 면접을 마치고 집에서 나온 저는 바로 한성희에게 전화해서 네가 내 목숨 살렸다. 진짜 고맙다. 라고 인사했어요. 월급을 타면 소고기를 사주겠다는 약속도 함께했죠. 그러자 친구가 잘 다녀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또 사업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한성이가 했었던 일을 하는 거라고 했더니 그제야 믿는 눈치였죠. 저는 바로 다음날에 아침 8시 50분에 저택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사장님이 일찍 왔네! 라고 하면서 무척 좋아하더군요. 사장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게 된 차가 외제차였는데 제가 꿈에서나 그리던 차종이더라고요. 예전에 외제차를 몰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운전하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사장님에게 운전 솜씨가 강기사보다 좋다는 칭찬도 받았죠. 첫날은 사장님이 골프장 말고는 스케줄이 없어서 수월했어요. 다음날은 아예 스케줄이 없어서 출근하지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친구 말대로 대부분 가는 동선이 정해져 있었고 스케줄이 많지 않아서 운전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고도 대기업 월급만큼 벌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제가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아내도 다시 믿음이 생겼는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에게 있어서 운전기사 일은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준 소중한 직업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점에도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건 사모님의 옷차림이었어요. 사모님은 보기 민망할 정도의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당연히 저절로 눈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오해 사지 않도록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골프장에 갔다가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았던 사장님이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도착했더니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사장님이 호텔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기다리는 동안 점심이라도 먹으라면서 현금으로 10만 원도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돈을 받은 후 간단하게 빵이랑 우유로 점심을 먹고 주차장에서 사장님을 기다렸어요. 사장님은 2시간 후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도 비슷한 시간에 저번에 갔었던 호텔에 갔죠. 그때도 기다리는 동안 식사하라며 현금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호텔에 갈 때마다 꽁돈이 생기니까 사장님이 매일매일 호텔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모님이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압구정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요즘 사장님한테 별일 없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별일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요즘 뭐 특별한 스케줄 있냐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런 건 없다고 대답했고 사모님은 알겠다고 한 후에 스마트폰을 만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가 마사지샵에 가려고 집에서 나온 사모님이 뒷자리가 아닌 앞좌석으로 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대수롭지 않게 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출발했는데 조용히 창밖을 보던 사모님이 혹시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나서 삭제해?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삭제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래? 라고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매만지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일단 운전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있는 주소를 살펴보던 사모님이 갑자기 땡땡 호텔? 거긴 왜 갔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 거기서 미팅을 하셔서요. 라고 대답했더니 미팅? 갑자기? 누구랑? 이라고 되물어보셨어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땡땡 호텔을 한 번만 갔다 왔냐고 다시 물어보셨고 저는 수요일에 골프 끝나고 나서 간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잠깐만 차를 세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말대로 갓길에다 차를 세웠더니 저에게 근데 왜 전에는 특별한 스케줄 없다고 대답했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미팅 스케줄이라서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대답했죠. 사모님은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아냐고 다시 물었고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일단 마사지샵으로 빨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사모님이 저에게 사장님이 땡땡 호텔에 가면 그때마다 나한테 보고해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장님이 호텔에 갈 때마다 사모님께 보고했어요. 왠지 모르게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린 저는 갑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 번도 사장님이 호텔에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 수상한 일 때문에 호텔에 가는 거라면
기사 없이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사장님의 호텔 스케줄이 수상하게 느껴졌죠. 혹시 사장님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더군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부탁 하나 해도 돼? 라고 하셨습니다. 부탁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을 감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감시요?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사장님이 수요일마다 호텔에 간다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스케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도? 라고 하면서 분명 사장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장님을 감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미행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건 잘 못해서요, 사모님. 이라고 대답했더니 사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휴, 그럼 내가 제안을 할게. 만약에 원하는 대로 불륜 상대가 누군지 알아봐주면 그 보답으로 내가 박기사 빚을 대신 갚아줄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모님에게 빚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운전기사 뽑을 때 기본적인 조사는 한다고 하더군요. 전과가 있는데 그걸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사모님의 제안은 저에게 있어서 몹시 치명적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틀 후에 사모님에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사모님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저에게 주면서 이건 감사의 의미로 주는 거야. 그럼 수고해줘. 라고 했죠. 사모님의 제안을 수락한 저는 그때부터 사장님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시라고 해봤자 사장님이 호텔에 갈 때마다 몰래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사장님을 따라서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객실키가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느 층수로 올라가는지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호텔방에서 내 언니와 시간을 보내는지 정말 중요한 미팅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미행이 어설픈 제가 답답했는지 사모님이 카드를 주면서 이 돈으로 일단 방 잡아. 그런 후에 남편이 호텔방에서 누구랑 뭘 하는지 알아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장님이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한 후에 사모님이 준 카드로 사장님 옆방을 잡았죠. 그러나 객실 간의 방음이 철저해서 사장님이 누구와 호텔방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감시를 하던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항상 2시간 동안 호텔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확인했다가 그 전에 주차장으로 갔죠. 그날도 다른 때와 변함없이 사장님보다 먼저 주차장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저와 동시에 사장님도 호텔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 바람에 사장님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어요. 저를 발견한 사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박 기사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물었어요. 재빠르게 둘러대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생각한 사장님이 다그치면서 박 기사가 왜 옆방에서 나오냐고? 당장 말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혹시 우리 마누라가 시키디? 라고 물었죠. 어떻게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믿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하자.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호텔에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야. 어떤 남자들이랑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봤다고. 어때? 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는 편이 박 기사한테도 좋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장님에게 정말 사모님 의심대로 바람 피우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건 박 기사가 알 바 아니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마누라한테 가서 전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우리 마누라가 나 감시하는 대가로 얼마 준다고 했어? 내가 그 돈의 2배 줄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2배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니까요.
흔들리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사장님은 저에게 솔직히 박 기사는 그냥 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2배가 모자라면 내가 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손을 잡는 게 어때? 라고 하셨고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사장님이 있었던 호텔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복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저절로 여자에게로 향했어요. 여자도 사장님과 함께 있는 저를 쳐다봤고요. 그렇게 저와 여자가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동시에 둘 다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제 친구 한성의 아내였거든요. 제가 한성의 아내를 보자마자 재수씨! 라고 소리쳤더니 재수씨가 사색이 든 얼굴로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재수씨에게 설마 지금 사장님이랑 바람 피우는 거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재수씨가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고 우리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화를 냈더니 사태를 빠르게 파악한 사장님이 사모님이 주기로 한 돈의 4배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보다 친구와의 의리가 더 중요했던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친 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한성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끔찍한 일이라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을 말할까봐 두려웠던 사장님과 재수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제가 받지 않으니까 급기야 재수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재수씨의 방문에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아내에게도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재수씨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수씨가 눈물까지 보이면서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해서 일단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수씨 말로는 한성이가 운전기사를 할 때 사장님과 친분이 생겼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갔더니 꽃다발과 비싼 반지를 선물로 주더래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선물을 받은 재수씨는 결국 사장님에게 몸과 마음을 허락했고 아무도 모르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재수씨는 눈물을 보이면서 남편은 저에게 무신경하기만 했는데 사장님은 달랐어요. 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은 바로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재수씨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한성이와 사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사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라고 하면서 저를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사장님도 저에게 전화해서 제발 사모님에게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원히 비밀을 간직해주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거절하니까 재수씨가 그랬듯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혹여나 사장님이 해코지한다고 해도 그 누구보다 친구가 소중했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에 한성이와 사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까봐 재수씨와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두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자신이 3년 동안 보필했던 사장님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한성이는 사장님과 아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역시 격노하면서 남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이후 한성이는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내연남으로 고소했죠.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하고 재수씨를 내연녀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해코지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사모님 앞에서 사장님은 그냥 순한 강아지더라고요. 사모님이 무서워서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죠. 한성이도 저도 사장님이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반대였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과 사장님이 누리던 엄청난 부는 모두 사모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몇 푼 얻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어요.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더 챙기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받은 돈 중 일부는 한성이에게 위자료로 줬고요. 그나마 사장님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재수씨는 불가능했어요.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재수씨가 사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돈을 좀 깎아달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재수씨가 사장님에게 위자료를 대신 내달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장님은 재수씨를 냉정하게 버렸죠. 결국 재수씨는 빚을 내서 사모님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저는 현재 계속해서 사모님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연녀가 누군지 알아낸 대가로 사모님에게 큰 돈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돈은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모님은 제 덕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항상 고맙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용돈도 자주 주시고 있죠. 아내는 웬만하면 운전기사 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도 아내 말대로 웬만하면 계속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장님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워도 사장님이 아닌 사모님이 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환갑을 바라보는 호랩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고 저는 5 형제들 가운데 첫째였죠. 그래서 저는 늘 가족들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번 돈은 꼬박꼬박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제 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있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분들 중엔 좀 거친 분들이 많았죠. 자기들끼리 막걸리 한잔하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형님들 싸움을 말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거친 남자들이 의리는 깊습니다. 형님들끼리 주먹 다짐하며 싸우다가도 또 술 한잔하면서 풀고 저는 그런 생활이 그냥 좋았죠.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타지에서 혼자 지냈고 건설 현장에는 죄다 남자들 뿐이어서 여자는 어머니랑 동생들을 제외하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 현장에서 일을 한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죠. 그분은 목수였는데 저에게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잔뼈도 굵고 일도 잘하니 자기에게 일을 배워서 나중에 목수로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신 거죠. 그 말에 저는 언제까지 건설 현장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형님과 저는 정말 죽이 잘 맞았죠. 진짜 친형제처럼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친형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친형제들과는 떨어져 살았지만 형님과는 매일매일 함께 있었으니 누구보다 친했죠. 제 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조금 부족할 때도 형님께서 제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형수님이 출산을 하셔서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도 형님은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형님과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2명의 동생을 대학에 무사히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형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형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결국 그날 일을 혼자 하게 되었고 일이 다 끝나고 다시 형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 종일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형수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엉엉 우시면서 형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저는 단숨에 형님 집으로 갔고 그곳에는 하루 사이 초췌해져 버린 형수님과 형님의 딸이 있었어요. 형님의 딸은 이제 4살인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계속 울고 있었죠.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다니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저는 앞으로 혼자 남겨질 형수님과 형님의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형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형수님께 드렸어요. 형수님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예전에 형님이 저에게 그랬듯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니 천천히 갚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집도 형님 집 근처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있어서 형수님은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제가 옆에서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형님 덕분에 목공 기술을 배워서 목수일을 하면서 나름 벌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배운 기술을 형님의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수님과 형님의 딸을 챙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수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 계속 건설 현장이나 목공 현장에 있어서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알고 지내는 여자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야기하며 지내는 여자는 형수님이었죠. 처음 형수님을 만났을 때 형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차분하고 형님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살아계실 때 형님에게 늘 형수님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죠. 그럼 형님도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정말 장가는 잘 갔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형수님과 조카를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수님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형수님은 시집을 빨리 간 편이라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비록 지금 과부가 됐지만 이제 26살인 아직 한창 아름다울 나이였어요. 저는 형수님을 여자로 봐선 안 된다고 스스로 막아봤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지독한 상사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형수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형수님과 조카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엄마가 나한테 삼촌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하니까 엄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난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싫은데 삼촌이면 좋아요. 조카는 그런 말을 하고 집으로 가버렸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한아름 사서 형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에게 고백을 했죠. 그렇게 형수님은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도 제 딸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아침을 먹고 저녁에 돌아오면 딸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정말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하면 안 되는 운명을 타고났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딸이 학교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그만 불이 났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형님을 따라가 버렸죠. 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딸이 보였죠.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딸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빠도 나 떠날 거야? 아니, 아빠는 우리 지영이 옆에서 절대 안 떠날 거야. 아니야,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나 아빠 친딸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무조건 지영이랑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알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딸을 꼭 안아주었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일생을 제 딸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동생들도 다 컸고 특히나 둘째는 얼마 전에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해서 저에게 지금까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제 딸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미술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에 있는 요리 관련 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큰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딸이 일하는 가게에서 서빙을 하는 친구였는데 함께 일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은 둘 다 20대 중반이었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지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겨우 25살이고 아직 대학생인데 결혼이라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표정으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결혼이라고? 네, 장인어른. 사실 지영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와 지영이를 꼭 책임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죠. 제 딸이 임신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딸의 눈빛을 보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자네 부모님은 알고 계신가? 네, 부모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딸도 저에게 말했죠. 아빠 미안해. 그런데 아이를 지을 순 없잖아. 그리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딸의 진심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딸은 놀라서 저에게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예비사이는 고개를 푹 숙였죠. 저는 갑자기 제 딸이 저를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지 그 친구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결혼해서 저를 떠날 것을 알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딸은 저를 안고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는데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날이었죠. 그런데 운명은 또다시 제 딸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갔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말이었죠. 요즘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과 예비사이가 결혼 전에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이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어요. 간암을 선고받았는데 좀 진행이 되어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딸이 유산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의 유산 소식을 들은 예비사돈이 찾아왔죠. 예비사돈은 저에게 파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투병 중인 아들 때문에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제 딸의 앞날을 막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제 딸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예비사이는 결혼을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둘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 뻔히 아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별을 선택한 예비사이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가더라도 가는 순간까지는 함께하고 싶은 제 딸의 심정도 이해가 됐죠. 어떤 게 맞는 건진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사위를 지켜주었고 그렇게 사위는 1년을 병과 싸우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사돈 어르신들을 도와 함께 사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도 딸은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죠. 그런데 딸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을 나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친부모며 결혼을 약속한 사람까지 저 세상으로 보내다 보니 제가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면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시장 조사도 하고 집에서 음식 연습도 하면서 딸에게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죠. 저는 제 딸이 아픔을 이겨내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것이 저도 언젠간 와이프를 따라갈 텐데 어서 딸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었죠. 그러다 한 달 전부터 저희 식당에 매일 찾아오는 한 남자 손님이 있는데 제 딸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 딸도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님이 오면 딸에게 일을 보러 잠시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죠. 제 딸은 그렇게 그 사람과 인연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사이가 다니는 회사 쪽으로 집을 마련했죠. 그곳은 서울 근교이긴 했지만 차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 저는 딸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없으니 음식할 사람도 없어서 식당을 정리하고 저는 다시 몫의 길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딸도 가정이 생겼으니 제가 공사 현장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년 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 이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너무 늦었으니 무시하고 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휴대폰에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지역 번호가 찍혀 있었죠.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숨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숨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딸이었죠. 딸아이는 울먹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 딸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차를 몰아 딸에게 갔어요. 그리고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딸의 한쪽 뺨은 벌겋게 퉁퉁 부어 있었고 입고 있던 옷은 찢어져서 속살이 다 보일 정도였죠. 발도 맨발인 걸 보니 급하게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딸에게 입혀주고 제 차가 있는 곳까지 딸을 업고 갔죠. 그리고 차에 탄 딸이 계속 흐느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는데 제 사위라는 놈이 알고 보니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 먹으면 손이 올라가는 그런 놈이었죠. 그리고 그날도 사위놈이 술을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는데 그날따라 딸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모두 듣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인데 그렇게 대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 저는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사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본 사위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딸의 신혼집 앞에서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다시 검은색 양복을 입는 날 자네는 내 손에 죽을 걸세. 그러니 내 딸을 놓아주게. 제 말이 끝나자 사위는 재빨리 서류에 사인을 하였고 그렇게 딸은 이혼을 하고 다시 저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만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하네요. 그리고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딸아이를 보니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 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요. 아가, 너는 내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사람이란다. 그러니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렴. 사랑한다 우리 딸.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